여러분 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이정희 교수입니다. 자, 회계원리라고 하는 좀 재밌는 과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재밌고요. 여러분도 즐겁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영학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원리를 말을 한 거죠. 회계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회계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거는 꼭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있는 1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초라고 먼저 나왔네요. 회계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게 1장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이제 핵심 요약에서 키워드 분석을 해놨는데 그 키워드에서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먼저 보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재의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의 기초에서는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회계에 의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기출이 됐던 거는 이렇게 옆에 기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회계원리 공부했다고 하면 누군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회계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계를 모르더라도 어떤 회사의 뭐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라더라 이런 말은 들어봤죠. 이게 이제 회계 정보거든요.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로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 즉 쓸모있는 정보죠. 정보도 그냥 정보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기예보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보잖아요.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만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보의 성격이고 실제로 우산을 가지고 갔으면 유용한 회계 정보, 유용한 의사결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재무제표, 아까 말한 이 정보를 보고 재무제표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당기순이익은 뭐 손익계산서를 본다든지 이런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도 궁금할 거예요. 올해 이익이 이만큼 났으니 내년에는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뭐 생산량을 늘려보자거나 또는 내부에 있는 뭐 복리후생비를 줄이자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돈을 투자했으니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거고요.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여기에 상응하는 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될 거고요. 종업원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종업원들은 내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되나? 이런 게 궁금하겠죠. 나중에 계속 있다가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 대여자, 돈 빌려주는 사람. 이것도 자금 회수하고 맞물려 있죠. 빌려줄 때, 특히 은행들 이 회사에 돈 빌려줬을 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할 거고요. 그 밖에 채권자들, 이 회사 믿고 투자하면 이자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거고, 고객들은 왜 궁금할까요? AS 관련해서 궁금하겠죠. 이 회사가 지금 소문이 안 좋던데 이 회사 제품을 사도 되나? 이런 것들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하고 관련된 기관들 궁금하겠죠. 정부 시책 잡을 때도 궁금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도 궁금할 거고, 과세당급은 우리 흔히 아는 이제 국세청이죠. 세금을 얼마를 부과를 할 건가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 이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있는지 알겠죠?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딱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왜 궁금하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 다시 잡는다고 하면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단어 나올 거고요. 의사결정,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더라. 이 정도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2절이죠. 재무보고서는 그럼 뭐냐라는 거. 재무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숫자로 보여지는 정보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단기순이익 이런 거를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재무보고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해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인데요. 재무제표에는 크게 5가지가 있고요. 왜 작성을 하는지 목적부터 보자면 또 마찬가지 회계 목적하고도 동일하겠죠.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목적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회계의 궁극적인 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재무제표를 우리 기업의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기업의 언어라고도 하고요. 기업의 거울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작성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작성하려면 어떤 개념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체라는 단어 나왔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기업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카카오 뜨고 있는데 뭐 카카오라고 하면 카카오가 기업 실체고요. 앞으로 나오는 기업 실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회사 그 자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을 정확히 하여서 재무보고서를 보고하는데 기초가 되는 걸 개념체계라고 하더라라는 거고, 그냥 이번은 그냥 뭐죠? 자연스럽게 흘려 읽으시면 돼요. 단어의 뜻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나와 있죠. 회계정보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봤더니 이해 가능성,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춰야 되겠죠. 자, 목적 적합성이라고 해서 정보 이용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정보 능력. 이걸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자, 예측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라고 해서 확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봤더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성이라는 거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두고두고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신뢰성입니다. 자, 신뢰성은 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뭐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뭐 1부터 10까지 있는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5가지가 있어요. 크게.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만들어내는 사람은 회계 담당자겠죠. 회계 담당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자가 1차적 책임을 질 텐데, 문제는 만드는 것도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기업 내부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숨기거나 조작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분식회계라는 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죠. 이게 한자로 가루 분자거든요. 회계에다가 가루칠을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이걸 가루를 바른다는 분칠을 한다는 얘기인데,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성이겠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건데, 자, 그런 신뢰성을 도대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즉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또는 나타낸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1번에 나와 있죠.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라는 건데요. 이 신뢰성의 하부 개념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형식보다는 실질 우선해야 되겠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편의가 없어야 돼요.
아주 독립적인 바탕에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우리 뭐 내년에 10억의 매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년에 수익이 10억이 생길 거다. 얘를 단기에 발표해 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신중성이라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여야 되더라. 이게 5번에 있는 완전성이고요. 그래서 신뢰성에는 이런 5가지 정도의 이제 기본이 존재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 정보가 차이가 있으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및 그다음에 재무 상태 변동의 추세를 보는 게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만약에 2000X 3년만 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기순이익이 5억이다 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기업 하나만 본다고 하면 전년도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2000X2년 또는 뭐 2000X1년 이런 게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죠. 뭐 5억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일본 회사는 1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어때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그러면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 회사는 10억이었다가 7억이었다가 이번에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시계열 분석으로 봤을 때 어때요?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에 비교를 할 때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간별 비교를 하던가, 지금 기간이죠. 기간별 비교를 하던가 또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신생회사다. 그래서 여기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추세 분석할 수가 없죠. 이랬을 때는 다른 상대 B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동일한 업종 내에 있는 아주 비슷한 유사한 회사를 찾아내서 이 회사의 X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종 기업의 자료를 봤더니 동종 기업 산업 평균을 보니까 이거는 뭐 한 회사만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동종기업의 산업평균이 나오거든요. 산업평균을 봤더니 대부분 이번에 이 기업에서는 이런 그룹에서는 3억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만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과가 좋은 거죠. 이렇게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하더라. 자, 요게 비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도 상당히 초반에는 많이 나오는 질적 특성이니까요. 이런 게 비교 가능성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적시에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 이 두 개는 상충 관계가 좀 있긴 있어요. 나중에 나올 텐데 이런 거를 보고 상충 관계라고 해서, 자, 회계책들 보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는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애예요. 목적 적합성을 높이면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목적 적합성을 낮추면 신뢰성이 높아지는 이런 관계를 마련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1억 주고 샀는데 이번에 10억으로 올랐어요. 자, 1억 주고 산 건물이 12월 말에 10억이 된 거죠. 이때 자산 재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10억으로 맞춰주면 목적 적합성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관리에게. 근데 야, 무슨 소리냐. 건물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으니 이걸 반영시키지 말자. 즉 자산 재평가를 하지 말고 1억을 유지하자. 요거는 신뢰성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은 절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상충관계에 있더라. 이때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하나에 맞춰진 겁니다. 적시성 딱 맞춰서 10억, 지금 현재 12월 말에 맞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적시성 나오면 목적 적합성이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제약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잖아요. 이 정보를 취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원가라고 표현되고, 다른 말로 여러분이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10원이라고 하면 효익이 더 커야 돼요. 비용보다도 걷어들인 게 더 작으면 이 정보는
그쵸?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요런 조건들이 있더라라는 거니까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사실, 긴가민가 하죠. 알 듯 말 듯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리에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고,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3절이죠. 회계 기초에서 재무보고. 재무보고는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고를 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3절에 자, 기출됐죠.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해서 기출이 된 거고요. 재무보고는 기업 외부와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뭐 주식 투자들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트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 상장된 회사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IFRS에 맞춰가지고 공시를 꼭 해줘야 되겠고요. 이때 공시하는 정보가 바로 재무제표예요. 자,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5개. 지금은 계속해서 재무제표는 5개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재무제표 5개가 있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죠.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재무상태가 지금 건전한지, 부채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자본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고요.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 흔히 아는 당기순이익이 사는 곳이에요. 수익하고 비용을 적어놔서 이 회사가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보여주는 포괄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해서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자본의 기초와 기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변한 모양과 크기를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가 완벽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거나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들까지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 단기순이익만 가지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그걸 보완해 주는 게 현금 흐름표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애널리스트들 있죠. 재무 분석가들은 그 기업 가치 분석할 때 현금 흐름표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고차원적인 재무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부터 현금 흐름표까지는 숫자로 나타내주는 정보예요. 숫자로 나타내주는 정보인데 이 정보 안에는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서술형으로 표현한 게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풋노트라고 해서 주석이 나와 있고 여러분도 이제 아까 그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주석까지 꼭 받으셔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일단 재무제표는 5개가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연계성 나왔잖아요. 자, 여기 보면 재무제표 5개가 다 따로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이한 성격, 서로 성격이 달라요. 상이한 성격의 재무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보고서는 일정한 재무 항목의 연결고리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공부가 필요한데, 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자, 재무상태표의 첫 번째 오는 애가 현금이에요. 이 회사에 현금이 얼마가 있다더라. 라는 건데, 이때 현금은 현금 흐름표에 기말의 현금하고 일치합니다. 자, 요런 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나중에 또 자본변동표의 아래쪽에 보면 이익이 나와요.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나 있는지 그렇게 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을 거니 정보 이용자들이 하나만 보지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죠? 이 연계성을 말을 해주는 의미는 어떤 회사에 외부 정보 이용자로 들어가서 뭐 투자를 하거나 채권자가 되거나 했을 때는 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라는 의미로 자, 다뤄지고 있고요. 이 재무제표의 보완 요소, 자, 완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질적 정보를 주석을 통해서, 아까 여기 잠깐 설명했잖아요. 주석을 통해서 서술식 또는 도표 형식으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뭐 단기매매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남의 회사 주식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평가를 무슨 방법으로 했다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식품회사라고 하면은 식품회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나올 수 있죠. 식중독이 발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소송을 건 거예요. 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패소가 되면 뭐 10억을 배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재판 과정에 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있으면 얘들은 이 안에다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내가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려고 생각했을 때 꽤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를 여기다 표현하지 못하니 주석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다음 기수에 내년에는 아마 10억 정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를 주석으로 쭉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 회사 내년에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나가겠는데 그죠? 유출이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까지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보완 요소가 주석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나와 있죠. 자, 제일 재무제표의 첫 번째 주자예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중요한 단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일정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여서 재무상태표를 대충 그려보면 저희 교재 뒤에 이제 서식도 있으니까 그거 볼 텐데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몇 년도 뭐 1월 1일 현재 라고 나타내 준다는 거죠. 현재라는 말을 보여서 시점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시점이 보여주는 건 이 날짜의 잔액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날짜에 현금의 잔액이라든지 뭐 상품의 잔액이라든지 또는 부채라고 하면 뭐 차입금의 잔액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영어로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요. 스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탁이 이 잔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는 1월 1일부터 1월 1일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해서 12월 31일까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쏙쏙 뽑아서 다 찾아볼 수 있겠죠. 이게 재무상태표의 정보고요. 자, 이 재무상태표에 사는 아이로는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실물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아래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다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는 우리 회사가 가진 의무예요. 갚아야 되는 빚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전부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여기가 총자산이겠죠. 숨어있는 단어는 총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빚을 빼면 그게 진짜 내 거다. 그래서 자산이 좋은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본을 보고 꼭 투자를 하세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이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자, 첫 번째가 자산입니다. 총자산 말을 했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의 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런 거를 자원이라고 하고요. 총 자원을 말을 했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거랑 같이 기억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휴대폰은 지금 전 국민이 사실은 다 있죠. 대한민국. 아주 어린아이들 빼고는 지금 다 있는데 휴대폰을 구입할 때 만약 200만 원이다. 이걸 전체 현금으로 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보통은 뭐 10만 원 정도 주고 10만 원 주고 190만 원은 할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분도 쉽게 이해되죠? 할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휴대폰을 만약에 회사의 입장으로 하면 비품이거든요. 자, 비품이라고 차변에 쓸 때, 차변에 비품 쓸 때 지금 금액이 3개가 나왔죠. 전체는 200인데 내가 준 돈은 10만 원이에요. 자, 1번 또는 2번 중에서 몇 번을 써야 될까요? 아까 총자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자산은 빚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비품은 200이라고 쓰는 거예요. 비품은 200이라고 쓰고 대변에다가 요거 보통 우리 24개월 할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190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내 휴대폰 가격은 얼마죠? 그죠? 10만 원이죠. 이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구나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자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했고요. 여러분도 이걸 예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계정 과목들은 천천히 이제 알아두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친구 사귈 때 이름부터 기억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회계도 이제 완전히 쉽게 내 거로 만들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계정 과목들 이거를 이제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위에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안 쳤잖아요. 이런 거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한 통합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안 쳤고 자, 요런 것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되는데요. 자산은 이제 크게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그러면 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둘 중에 어떤 게 많으면 좋아요? 그렇죠? 유동자산이 많으면 좀 더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다. 자, 여기 초반에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자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상태표 요소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채란 과거 기업에서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게 나중에 내재된 자원의 유출이에요. 아까 자산은 유입이었죠. 자원이 유입되는 거고 얘는 유출된 거. 그래서 부채는 100% 의무입니다. 즉 빚이라는 얘기. 기업의 빚이죠. 갚아야 될 의무. 그래서 부채도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고요.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는 반대겠죠. 1년이 지나서 갚는 부채가 좀 더 많은 게 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겠고요. 유동부채의 비율을 조금씩 줄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율까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게 많다, 이런 게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고사항이고요.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셨죠? 이왕 공부하는 거 좀 더 폭을 넓혀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가볍게 나온 것 같지만 가볍지 않은 전체 토탈에서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뺐더니 순자산이 나왔죠. 자, 네트예요. 넷 어셋이라고 해서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이 진짜 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액에서 부채를 뺀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T 계정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뺐더니 뭐가 되죠? 그쵸? 순자본. 그래서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완전 내 거. 그래서 자산은 기업의 사이즈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는 자산 규모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업의 규모를 보는 거고 실제 기업의 실질을 보는 거는 자본으로 보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채권자 지분이죠. 갚아야 되니까. 자, 채권자 지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순수하게 소유주 지분이 되는 거죠. 자, 지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더라.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요거까지 적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하고요. 남의 거죠. 다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순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익힐 만한 거 이제 다 익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뒷부분에 자본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가보도록 하고요. 자본은 크게 요렇게 나누더라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뭐 역사적 원가로 할 건지 현행 원가로 할 건지 실현 가능으로 할 건지 뭐 현재 가치로 할 건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순실현 그러니까 실현 가능 가치가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적 원가는 취득 당시에 우리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취득 당시에 공정 가치 이런 거 키워드만 체크해 놓으세요. 처음에 샀던 금액이 이거였다라고 적어 놓자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1억에 샀으면 건물 1억이라고 표현해 놓은 게
역사적 원가고요. 그 다음에 현행 원가는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취득 당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또는 갚아야 될 때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살 때는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현행 원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치는 이것도 네트 기능이죠. 넷인데 자, 처분이나 상환하기 위해서 수취 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죠. 지금 자산하고 부채는 항상 같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할인까지 하면 할인 가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채 공부할 때 책 아주 뒤쪽에 보면 부채에서 사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양식에서 나와 있는데, 회계 등식에서 나와 있죠. 아까 T계정 그렸을 때, 차변의 자산은 대변의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더라. 이거를 회계 등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나왔으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고요. 자, 교재에 보면 기말 구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자산은 1월 1일 현재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12월 31일 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거 자체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을 쪼갰을 때 요렇게 나눈다. 요것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이익이 나오면 더해주고요. 손실이 나오면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기중에 추가로 자본을 늘렸으면 더해주고 추가로 자본에서 뺐으면 그걸 인출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마이너스 해주더라.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뒤쪽에 워낙 문제로 많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양식은 이런 게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이렇게 T계정으로 보여주는 게 계정식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공부할 때 쓰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일자로 쭉 내려 쓰는 걸 보고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회계 기준에서는 두 개 다 OK입니다. 계정식도, 그 다음에 보고식도 재무상태표는 오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키워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일정 기간이에요.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잔액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 성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는 기출된 적은 있지만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손익계산서는 오히려 재무상태표보다 좀 쉽게 접근해요. 그래서 수익인지 아니면 비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양식에서 보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발생주의라고 해서 비용은 단기에 발생한 비용만 처리하겠다예요. 비용, 뭐 광고 선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은 단기의 수익만 인식하겠다. 이게 실현주의라고 표현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반드시 그 같은 해 단기에 대응을 시켜라. 이게 되겠고, 이거는 기출은 된 적은 없지만 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본문 뒤쪽으로 가잖아요. 기초이론에서 결산에서 주로 다루니까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은 뭐냐 해서 나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부채를 탕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수익은 이렇게 영업수익하고 기타 수익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 손실 또는 단기순 이익으로 나누죠. 자, 손익으로 나온 건 두 개가 겸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더라. 자, 이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은 반대겠죠. 우리가 쓴 모든 돈들이니까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 증가, 안 갚았으면 부채가 되는 거죠. 뭐 직원들이 회식하고 카드 긁었다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할 거고요. 자, 따라서 단기순이익을 얘는 낮추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성격별로 분류할 경우도 있고요. 기능별로 분류할 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거고요. 포괄 손익계산서 양식에서 나왔죠. 자, T계정 나와 있는데요. T계정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일자식으로 보고하는 보고식 손익계산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쭉 놓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수익, 기타 수익이 있으면 또 얘는 더해줄 거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한다라는 의미예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회계에서 가로나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음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우리 현실에서 왜 적자 났다라고 표현하죠. 적자가 빨간색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손실이 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변동표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회계기간입니다. 시점을 보는 거는 재무상태표 하나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를 나타내 주는 게 자본 변동표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있죠. 요거는 세 개로 구분합니다. 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눠주고요. 영업활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정보.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자산으로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조달을 할 건지 또는 자본으로 조달을 할 건지 요걸 보여주는 정보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더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주석 있죠? 주석은 방금 나왔던 4개의 재무제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4절에는 회계 기준과 기본 가정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중요성은 거의 떨어지고 회계에 이런 가정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뭐 나중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뭐 기업 실체의 가정, 아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은 어떤 기업은 앞으로 영원히 전속할 거다라는 예측하에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적어 놓으세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계속 기업의 가정 때문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더라. 이것도 이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폐 평가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서 연간 보고서를 할 건지, 뭐 분기 보고서로 할 건지, 반기 보고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한다. 자,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 기준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갭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있고요. 제너럴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회계사들이 모여서 얘를 사면 보통 회사들이 소모품비로 하더라. 또는 얘는 뭐 사무용품비로 하더라. 두 개 성격은 다르지만 판관비로는 처리해라 라는 거를 규정해 놓은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분야해가지고 나왔는데요. 회계는 이제 구분했을 때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돼요. 자, 회계 분류는 외부 정보 이용자면 재무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로 대표되는 사람 있죠. 경영자로 대표되는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 그 다음에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 기준으로 보는 게 세무회계예요. 그래서 우리 왜 학교 보면은 세무회계과들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주로 세법을 기준으로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둬서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기업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 나왔는데요. 책에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IFRS라고 해서 IFRS가 국제회계 기준이고요. 앞에 K가 붙으면 한국채택형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이미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마련된 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도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었죠. 여기에 또 K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요거보다 좀 정보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가라. 그 다음에 개별로 보이지 말고 연결해서 너네 회사에 이제 자회사들이 있으면 거기까지 다 보여줘라. 예전에 우리나라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잃었던 이유가 만약에 이제 모 회사가 이번에 손실이 났어요. 이익이 났다고 치죠. 자, 모 회사가 당기순 이익이 50원이 났거든요. 옛날에는 이것만 보여줬어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들이 전부 손실이에요. 손실 나가지고 다 합해봤더니 200원이에요. 마이너스가. 그럼 실제로 이 전체 회사를 보면은 마이너스 150이죠. 근데 개별 재무제표 중심으로 하면 이걸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IFRS에서는 이것만 보여주지 말고 여기도 다 보여줘라. 그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기준으로 가라. 그 다음에 공시 항목도 넓혀라. 그 다음에 각국 협업을 통해서 뭐 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의 질 측면에서 해놓은 거니까요. 이거는 이 정도 요거 있잖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게 아주 가끔 나왔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익혔던 것들은 교재에 이제 문제도 풀이도 있고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그러니까 1장이죠.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어땠어요? 자, 오늘 많은 양이 사실은 한꺼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1장에 할 말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만 기출 위주로 조금씩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좀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잘 따라와 주시고 정리 잘한 후에 2장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